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아침의 하경수 기사입니다. 사단법인 아침은 2018년부터 탈원전에 대항해서 원자력의 진실을 알려야겠다. 이래서 에너지학교 시작했는데 처음에 1기, 2기는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 과제로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돼서 비대면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국적으로 오히려 들어오니까 비대면이 효율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일단 일정이 있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도 교육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이 5기 에너지학교 등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 함께하는 5기 에너지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덕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에너지 소비와 인류의 삶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 서강대학교 이덕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의 에너지 소비와 인류의 삶이라는 좀 거창한 주제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 탄소 중립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5기 에너지 학교의 첫 강의입니다. 에너지 학교는 벌써 그 5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아침이 서울대학교의 원자력 정책연구소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아마 3번째로 그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게 이번 5기의 그 프로그램입니다. 12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은 원자력의 그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에너지 소비와 인류의 삶이라는 강연하고 5월 2일 날 진행하게 될 3번째 강의, 이화여대 박석승 교수님이 진행하는 UN 기후 보고서의 불편한 진실과 우리의 전략, 이 두 가지는 이 원자력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금 다른 시각의 그 문제를 설명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에너지 문제, 탄소 중립 문제, 그리고 이 에너지와 탄소 중립의 시각에서 우리가 원자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운영해 주시는 사단법인 아침의 하경숙 대표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구가 불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그 잘못, 우리의 탐욕, 우리의 실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재앙적인 결과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가 이렇게 불이 붙어서 정말 불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지구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가운데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 게 내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바깥에 그 외핵이라는 게 있고, 그 바깥에 멘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지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상식인데요.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미터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과학자들이 지구의 둘레를 4만 킬로미터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나폴레옹이 이 지구의 둘레를 4만 킬로미터로 정한 소위 미터법이라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남긴 아주 유명한 메모가 있습니다. 제국은 유한할지 모르는데 미터법은 무한할 것이다, 라는 그 아주 그 놀라운 그 메모를 남겼습니다.
미터법,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1미터는 지구 둘레의 4천만 분의 1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고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륙권,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러는 소위 우리의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대기권의 두께가 대륙권이라고 부릅니다. 대륙권의 두께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다가 이 대기권의 그 모습을 여기다가 그리면은 그냥 이 표면에 잔뜩 붙어 있는 이런 정도죠. 그리고 지금 저 가운데 있는 노란색의 지구의 내핵의 온도는 태양 표면의 온도하고 마찬가지로 한 6,000도, 섭씨로 한 6,000도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지구 표면의 온도는 평균 한 15도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북극 지방에는 온도가 굉장히 낮고 적도 지방에는 상당히 뜨겁죠. 근데 평균적으로 한 15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구 표면에 그 정말 불이 붙거나 지구 표면이 뜨거워진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재앙이죠. 그런데 그 다행스럽게도 지구 자체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 듣고 있는 지구가 불타고 있다. 지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거는 지구 덩어리가 행성 자체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지구를 아주 얇게 덮고 있는 640분의 1입니다. 지구 반지름의 640분의 1에 불과한 대륙권의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 지난 200여 년 동안 0.9도가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 0.9도의 작은 변화가 지구 표면에 붙어서 살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생태계에는 상당히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된다 하는 얘기를 좀 과장해서 표현한 게 지구가 불타고 있다라는 구호입니다. 최근에 그 유엔 산하의 IPCC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라고 알려져 있죠. IPCC가 제6차 종합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종합보고서의 표지로 알려져 있는 건데요. 이 종합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유엔의 사무총장이죠.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그 발언한 내용이 우리 언론에 아주 섬뜩하게 우리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얇은 얼음판 위에 서 있는 형국인데 그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얼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멸망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참 난처한 일이죠. 그런데 이 보고서를 내놓은 주역입니다. 우리나라 그 에너지 경제학자죠. 이회성 박사께서 지난 8년 동안 이 6차 종합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8년 동안에 여러 권의 특별 보고서를 포함해서 이번에 내놓은 그 6차 보고서가 이제 이 이회성 박사의 그야말로 역작인데요. 이 6차 보고서를 그 발표하고 이회성 박사님은 아마 IPCC의 의장에서 이제 퇴임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8년 동안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조금 편하게 쉬시게 됐다고 안도의 이야기를 하시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이 이회성 박사님이 그 여러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발언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서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이회성 의장께서 특별히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뭐 지난 여름에도 우리가 폭우를 경험했고 뭐 그 전 지구촌이 막 뜨겁게 달아올라 가지고 그 폭염에 시달리고 뭐 최근에는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그 엄청나게 심하게 발생을 했고 뭐 지구촌이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다양한 그 기상이변이 정말 기후변화의 결과냐라고 물어봤더니 이회성 의장의 답변은 이런 거였습니다. 특정 연도에 특정 지역의 기상현상이 온실가스로 야기된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년짜리 일회성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특이 기상 이변은 그 의미가 있는 신호가 아니라 단순한 소음일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우리가 겪고 있는 폭염, 폭우, 태풍, 토네이도, 뭐 심지어는 지진, 해일까지를 다 기상이변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며칠 전에 있었던 강릉 화재도 지구온난화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강릉의 화재는 안타깝지만 소나무가 부러졌고 그 부러진 소나무가 전신주에 걸려있는 전깃줄을 덮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기후변화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온실가스 대책은 일종의 보험과 비슷한 것이다. 집에 불이 날 것이라고 100% 확신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드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보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실제로 닥쳐와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100% 확신하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이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을 대비한 노력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보험은 필요하죠. 그 준비된 사람들이 재난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살림이 거덜이 날 정도의 보험은 더 이상 보험이 아니겠죠. 이 부분이 이 이회성 의장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IPCC는 개별 국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 처방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IPCC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IPCC의 의도가 정치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이 IPCC가 강조하는 기후위기가 정치적으로 잘못 활용되고 잘못 왜곡되는 경우를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PCC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기후위기라는 공통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책임은 차별화되어 있다. 선진국의 책임이 따로 있고 개발도상국의 책임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최근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선진국의 책임을 자진해서 떠맡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이회성 의장님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게 가장 절박한 목표인데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제 성장도 함께 추구해달라라는 게 IPCC입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질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상이변, 극한기상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잦아지고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강남역 폭우의 현장입니다.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한 광경이었죠.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역 폭우 사건은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 기상관측의 역사는 한 100년에 불과합니다. 그 100년 동안의 기상관측의 역사에서 우리가 경험한, 현재 이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그 기상 이변만 하더라도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강남역 폭우 사태 정도는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을충년 대홍수는 한강의 물길을 바꿔놨습니다. 을충년 1925년 그저 100년이 채 안 되는 일이죠. 1925년 을충년 대홍수로 새로 생긴 게 뚝섬 지역입니다. 새로운 육지가 생겼죠. 서울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을충년 대홍수에 비유할 만한 폭우는 없었습니다. 태풍이 심해졌다고요? 1959년에 사라호 태풍, 저도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사라호 태풍으로 추석 전날 밤사이에 800여 명의 무고한 인명이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태풍의 기록 중에는 사라호가 단연코 최악의 태풍이었습니다. 중심 기압도 그렇고 그 풍속도 그렇고 그 인명 피해도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두고도 우리는 태풍과 폭우와 폭설이 점점 더 잦아지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1925년에 폭우는 어디 가고 1959년의 태풍은 어디 갔는지 좀 생각해 볼 일이죠. 사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 극한기상에 대한 소식을 엄청나게 듣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상이변, 기상현상이 최근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통신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지구촌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홍수나 폭설까지도 우리 언론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마치 상황이 더욱 나빠진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통신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야말로 옆에 있는 면 소재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를 실시간으로 알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자연재해가 얼마나 더 잦아졌는지, 얼마나 더 심각해졌는지는 참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IPCC가 작년에도 보고서를 2개를 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1권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기후 위기에 의한 영향, 우리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충격, 그리고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구촌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이 취약한 상태에 살고 있는가 하는 거를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보고서가 왼쪽에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기후변화를 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완화시켜 볼 수 없겠느냐 하는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제 6차 종합보고서의 일부가 되는 보고서죠. 작년에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도 우리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전부 오른쪽에 있는 이 미티게이션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왼쪽에 1권에 해당되는 내용에 들어있던 적응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우리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로지 미티게이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고, 미티게이션이라는 건 완화라고 부릅니다.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속도를 조금 완화시킬 수 없겠느냐 하는 시도인데, 그 지구의 기후변화의 속도를 완화시켜 보고자 하는 시도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IPCC가 내놓은 보고서 중에서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작은 한 부분만을 우리 사회에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문제 삼았다. 이런 사실을 좀 확실하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IPCC가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탄소 중립만이 아니고 기후변화의 의미, 기후변화가 인류의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구의 기후가 언제나 일정해야지 된다는 자연 법칙이 없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한 1000년 동안 지구상의 기후는 놀랍게도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게 지구의 역사, 45억 년에 이르는 지구의 역사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1000년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1000년 중에서 지난 250여 년 동안이 조금 불안정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988년에 처음 등장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주장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 온도, 지구의 평균 온도가 무엇인가 하고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아침하고 낮의 온도 차이가 클 때는 1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 200여 년 동안 0.9도가 올라갔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인지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이 글로벌 에버리지 서페이스 템퍼레처라는 개념을 정의를 해서, 물론 250년 전에도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다양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거의 지구 표면의 온도를 추정을 한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250년 동안 계속해서 평균 기온이 올라갔던 것도 아닙니다.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던 1880년경부터 한 5, 60년 동안은 평균 온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0.4도 정도. 그러니까 지금 0.9도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거의 한 절반 정도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난 한 40년 동안에 200여 년 동안에 0.9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에 평균 온도가 한 0.9도 정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간 셈이죠. 이게 걱정스럽다는 게 IPCC의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지난 200여 년 동안 0.9도라고 0.9도 상승이라고 하면서도 IPCC 스스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 2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처음에 한 60년 정도는 지구가 추워지고 있었고 한 40년 정도는 들쑥날쑥했었고 지나간 한 40년 동안 평균 온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이 IPCC의 분석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의 온도가 일정해야 될 근원적인 이유가 있느냐? 없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 그 평균 온도를 어떻게 정의하든지 상관없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난 45억 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했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변화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태양이 더 밝게 빛나기도 하고 조금 식기도 합니다. 태양의 열기가 달아오르기도 하고 약간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형으로 돌고 있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케플러가 밝혀낸 사실입니다.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데 이 타원 궤도가 또 어디 끈으로 묶어놓은 게 아닙니다. 약간씩 멀어지기도 하고 약간씩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이 공전 궤도의 변화, 이거를 밀랑코비치 사이클이라고 그럽니다. 이 정말 천재 과학자인데요. 이 천재 과학자가 군대에 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열심히 혼자서 계산을 했다고 그럽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의 변화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변화가 예상되더라 하는 얘기고, 지구의 자전축도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항상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전축도 흔들립니다. 지구 자기장도 변화를 합니다. 이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발생하는 해류의 움직임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도 터지고 지진도 터지고 해일도 일어납니다. 지구의 판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이제 인간이 등장합니다. 이런 지질학적인 또는 천문학적인 이유 말고도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동물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산소, 그 식물이 배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 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80%가 질소입니다. 이 질소들이 생물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가 생물에 의해서 활용되는 과정에서 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우리 인간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가 이제는 지구의 기후를 바꾸는 직접적인 행위자가 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구의 기후는 들쭉날쭉 변화할 수밖에 없는 천문학적인, 지질학적인 다양한 이유가 있고 생태학적인 이유도 있고 마지막으로 인류학적인 이유도 있다. 이런 게 IPCC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과학자, 해양과학자, 지질과학자 또는 다양한 분야의 공학자들 그리고 경제사회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있는 이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 농경 목축 문화,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소개받아서 마치 우리 혼자서 지구를 망쳐버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인류세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하고 패배주의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불만스럽습니다. 지구 환경을, 지구의 생태 환경을 바꾸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는 녹조. 녹조는 녹조류라고 하는 정말 미물입니다. 이끼류죠. 이끼류가 번성을 하면서 민물 생태계를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그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찮은 이끼류가 수중 생태계를 망쳐놓을 정도의 그 일을 일으키는 것이 자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마치 고고하게 자연 생태계에 아무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된 생물종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은 허상이죠. 인류 문명, 12,000년 전에 시작된 인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터키 이런 나라들이 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의 상황은, 현재의 상황은 참 실망스럽죠. 사막화가 진행돼 가지고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끼류 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12,000년 전에 거기가 굉장히 푸른 녹지가 잔뜩 있던 초승달 지역이었는데 그곳을 황폐하게 만든 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이룩한 문명의 결과를 함부로 폄훼할 수는 없는 거죠. 좀 복잡한 이야기가 숨겨 있다는 말씀 정도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